자, 그 다음에는 허가 기준 면적이 나오는데요. 허가 기준 면적. 허가 기준 면적은 우리 국토개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이 없는 미지정지역, 그리고 농지, 그 다음 임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기타. 여기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입니다. 여기는 무슨 지역? 비도시지역입니다. 이 면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역은 100, 지역지역은 9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고 이하일 때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초과.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가 이 평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지금은 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곱미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제곱미터라는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준이 도시지역은 이게 뭐다? 전부 소위 용도지역,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비도시지역은 농지, 임야, 기타 이게 뭐죠? 목 기준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농지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가 아니라 비도시지역 내 농지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되겠죠. 그러나 농지가 만약에 녹지지역이 있다. 그럼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으로 가는 순간 뭐로 바뀐다? 용도지역 기준으로 바뀝니다. 용도지역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100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야가 1000이 아니고 비도시지역 내 임야가 1000입니다. 따라서 임야가 공업지역에 있으면 660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 면적 무슨 면적이냐? 전부 상대적 면적입니다. 상대적 면적이라서 이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누가? 지정권자가. 지정권자. 다시 말해서 토지를 허가구역을 지하는 지정권자가 이 면적이 그 지역 실태에 비춰볼 때 적절치 못하다 싶으면 이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10%에서 300%까지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니 얼마? 최소 18제곱미터에서 얼마? 54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허가 기준 면적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 면적이 절대적 면적이 아니고 상대적 면적이다. 따라서 이 면적이 그 지역 실태에 비춰볼 때 적절치 못하다 싶으면 이 면적을 최고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허가 기준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으면 어떤 법적 효과이냐? 이제 토지는 허가의 효력입니다. 허가의 효력. 전 시간에 봤던 것은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었죠. 이번은 허가 효력입니다. 토지의 허가를 받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전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 허가를 받고 난 효력은
토지 이용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토지 이용 의무. 토지 이용 의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입니다. 그럼 대통령령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예를 들면 농지라든가 또 임야라든가 또는 거주용, 주택용지 이런 것들은 2년간입니다. 반면 우리가 뭐 사업용 토지 같은 거 있죠. 사업용 토지 같은 것은 이건 우리가 4년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 보전용 토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도로 부지라든가 하천부지 이런 것들은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년, 4년, 5년 이렇게 적용된다 기억하세요. 2년, 4년, 5년. 자,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이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 처분할 수도 없고 무단 방치해놔도 안 되고 임대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토지이용 의무입니다. 그러면 토지이용 의무 이거 위반되면 어떻게 하냐? 위반 시 조치입니다. 위반하게 되면 누가 허가할까요? 허가권자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하겠죠. 그럼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첫째,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합니다. 이용하세요. 이걸 토지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행명령. 이건 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기간 2개월 줄 테니까 좋은 말로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행 명령에도 또 불응을 한다. 이때는 뭐가 나오느냐? 소위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됩니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돼요. 여기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이때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벌금과 과태료. 벌금과 과태료면 행정, 벌 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벌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행위에 관해서 처벌이죠. 과거에 잘못된 일을 처벌한 것이 벌입니다. 다만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벌금은 행정, 형벌이고요.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입니다. 행정, 형벌과 질서벌의 차이점. 행정, 형벌은 법원의 판결을 받고 부과하는 것이고요. 과태료는 이건 행정, 관청, 행정관청 부과하는 겁니다. 행정관청 부과한다는 것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시, 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벌과 질서벌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 돈을 내는데 벌금보다 사실상 더 기분이 나빠요.
왜 더 기분이 나쁘냐?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서 법원에 나가서 진술을 하고 공정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관청 일방적으로 물려요. 다시 말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겁니다. 지나가시다가 어떻습니까? 교통경찰관에 걸려서 과태료 5만 원짜리 한번 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과태료에서 뭐가 인정되느냐? 과태료는 너 기분 나빠? 그러면 이의신청하라는 얘기죠.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가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금과 과태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 모든 국민은 동일한 사건으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한 번 처벌했으면 그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래서 모든 국민은 한 사건으로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오히려 악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경기도 양평 같은 데 쭉 가시다 보면 주로 자연환경 보호전제, 물 좋고 산 좋은 곳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저기다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렇죠? 누구와 함께? 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자연환경 보호전제는 철저하게 건축이 규제되기 때문에 전원주택 건축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거의 불법 건축물들이 질비하게 있거든요. 이런 불법 건축물이 왜 존재하는가? 그들이 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다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인데 설마니 징역이야 살리겠느냐? 또 징역을 살린다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은 형법상 집행유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풀려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에. 그러나 그들은 알죠. 뭘? 대부분 이런 행정벌의 경우는 징역보다는 벌금으로 많이 간다는 사실을. 왜? 2년의 징역 살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재정적 사정이 어려운 국가적 형태에 비춰볼 때 벌금 얼마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벌금을 물린다는 사실을 알고 위반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벌금 2천만 원 딱 떨어지죠. 벌금 2천만 원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텐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오히려 기분 좋게 가서 2천만 원을 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벌금 2천만 원을 내게 되면은 이제는 어때요? 이 사건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처벌했으면 그 사건을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 이게 일사부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벌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과태료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지는 뭐다? 이행강제입니다. 이행강제는 뭐냐? 글자 그대로 벌금이 아니야. 형이 벌이 아니라 벌이 아니고 이건 이행을 강제시킬 목적으로 물리는 돈입니다. 이행을 강제시키는 목적으로 물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행강제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물린다면 사람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죠. 여러분도 가장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일이 뭐다?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뇌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일이에요. 소설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시베리아 유형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가장 무거운 형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유형수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지느냐?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말이죠. 백야에 눈과 얼음만이 깔린 그 시베리아 벌판에 유형수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기대에 들떠 있겠죠. 내가 과연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받을까. 근데 도착하면 그날은 하루를 조용히 채웁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일부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조용히 재우는 거 보니까 내일부터 나는 정말 혹독한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을 것 같구나. 이런 불안감 반, 기대감 반 하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쪽 끝에 사람들 죄수를 전부 다 세웁니다. 토일렛을 세워요. 세우고 그 사람들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 반대쪽 끝에 붉은 벽돌을 쌓아놓고 그 붉은 벽돌을 한쪽으로 전부 다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벽돌 아시죠? 붉은 벽돌. 그 붉은 벽돌을 한쪽으로 전부 다 옮기게 만드는데, 자, 벽돌 한 장씩 갖다 옮기는 거 이거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다 해가지고 한쪽으로 다 쌓아놓게 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들을 또 재웁니다. 재워요. 그러면 내일은 정말 뭘 시키려고 그러지? 하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번엔 반대쪽의 사람들을 도요시킵니다. 어제 쌓았던 벽돌을 또 원위치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걸 시켜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일을 시킵니다. 자,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붉은 벽돌 나르기. 이게 이제 유명한 붉은 벽돌 나르기라는 거야. 사실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이 일을 어느 순간까지 계속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합니다. 정신병 걸린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사람이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 사람의 뇌를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해야 되는 일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사람의 또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같이 반복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여러분 그 시지푸스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우스의 미움을 받은 시지푸스가 형벌을 받습니다. 제우스에게. 제우스가 내린 형벌이 뭐냐? 산 정상에까지 바위를 밀어서 올리는 작업입니다. 시지푸스는 신이기 때문에 바위를 갖다 산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근데 산 정상을 올라가게 되면은 산 정상에 기다리고 있던 제우스가 발로 툭 차서 그 바위를 다시 밑으로 구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내려가서 그 돌을 갖다 또 올리는 작업이죠.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가혹한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자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 한 해 끝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또 내후년에 여러분 계속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자꾸 같은 일 반복하면 옆에 사람 짜증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에 짜증 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이 만날 때마다 웃어주고 좋은 인상을 준 사람이 좋죠. 중개업도 말이죠. 합격하고 나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잘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일을 잘 하시냐? 첫째, 공법을 잘 하시는 분들. 공법을 잘 하시는 분은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정말 잘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거의 30년간 강의하면서 한 번도 변할 수 없는 사실.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일단 어때요? 실무 능력이 뛰어나는 것이고 다른 기본적인 능력이라든가 또는 분석 능력이라든가 자료를 찾아보는 능력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법을 잘하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지켜봅니다만 아주 실무자입니다. 두 번째, 인상이 좋으시고 사교성이 좋으신 분. 중개업 잘하십니다. 인상이 좋으신 분들은 항상 상대방한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줘요. 인상이 굳어있거나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상에서 거의 70%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한테 공부해서 합격했던 분이 계셔요. 작년에 실제 이제 부산에서 강의하면서 38세 된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주간반에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에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하나 있고 밑에 유치원 다니는 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에다가 쌍둥이 둘에다가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더군다나 중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직장이 끝나면 저녁도 못 먹고 수업을 나옵니다. 조금 늦기도 하고요. 근데 수업을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인상이 좋아.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쉬는 시간 되면 그 근처가 떠들썩할 정도로 항상 인상이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을 줍니다. 또 공법을 특히 잘해서 제가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공법을 모의고 살보면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 그 정도 공부를 또 잘하셨어요. 아주 뛰어난 능력이었죠. 그분이 당연하게 작년에 1차 동시 합격이었습니다. 동시 합격을 했고 그분이 5월 달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 왜? 지금 아직 좀 나이도 좀 있으시고 더군다나 좋은 직장을 다니겠는데 꼭 서둘러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 했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지금 부동산 경도 한참 좋고 또 좋은 자료도 나왔고 또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을 한번 좀 써보고 싶고 있습니다.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사무실 오픈했어요. 경상남도 저쪽 양산에다. 그래서 오픈하고 가끔 전화를 하면은 물어보죠. 어떻게 잘 되십니까? 하면 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라고 대답을 꼭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웃는 목소리로. 잘 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제가 만났어요. 9월 달 만나서 제가 혹시 저를 좀 도와줄 생각이 없느냐. 학원에 사람도 좀 필요하고 또 인상도 좋으시는데 상담을 잘하고 그래 학원에서 좀 일할 생각이 없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교수님 얼마 주시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는 얼마예요? 학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일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 저 한 달에 얼마 버는 것 같은데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글쎄요. 잘 되신 분은 뭐 3, 400 또 웬만한 분은 여자분들도 한 500 정도 이렇게 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교수님 저 지난 한 달 동안에 9월 달이죠. 지난 한 달 동안에 1,600을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땅을 보러도 그쪽으로 자주 가고 하는데 그 양산에는 지역이 주로 원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적어요. 아파트 있어도 대부분 노후된 아파트가 많고 또 1억이면 아파트 하나 사서 살 수 있는 이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거짓말 했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원룸을 하는데 지난달에 원룸을 제가 20개를 했어요. 20개를 했는데 보통 수수료 하나에 30만 원씩을 받으니까 20개 600이죠. 600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룸을 통매를 2개를 했습니다. 통매를 2개에서 500씩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600을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묻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그분은 참 일을 잘해요. 수입도 참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인상이 좋으면 일을 잘한다. 공법을 잘하면 일을 잘한다. 라는 게 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항상 좋은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좋고 상대방한테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굉장히 자기나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계속 물리잖아요. 계속 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돈을 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행강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도 자주 됩니다. 이행강제는 아까 시장수 구청에 부과합니다. 시장수 구청에 어떻게 부과하냐? 1년에 1회씩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이행시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얼마를 부과하냐? 토지 취득가액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역시 대통령 명의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대통령 명의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단, 방치 요건 10%를 물려요. 불법, 임대
요건 7%를 물립니다. 불법, 전용, 요건 5%를 물립니다. 10%, 7%, 5%. 10%, 7%, 5%. 자, 그런데 이 취득가액이 무슨 가액이냐? 취득가액은 이건 실거래가거든요. 실거래가. 그러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10%, 7%, 5%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과한다. 제가 만약 토지를 허가문에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취득가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농지를 갖다 농업을 경영을 안 했다. 그럼 얼마? 10%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계속 물린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이행할 때까지라는 얘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라는 얘기는 언제까지냐? 여기 의무 기간 내가 있죠? 이행할 때까지 여기서 요거 기간 내. 결론적으로 농지는 2년이잖아요. 2년이 끝나면 더 이상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사실 농지는 2번까지 물릴 수 있다는 얘기고 임야도 2번까지, 주택료는 2번까지 물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죽을 때까지 물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게 이행강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를 허가제도가 굉장히 규제가 강한 제도라고 했죠. 왜 규제가 강한 제도냐? 취득하기도 어려워요.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아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잖아요. 근데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게 만드니까 안 해버린다고 그랬죠. 두 번째, 농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비농업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이 6개월 전부터 본인을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원 전원 6개월 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때요? 이거 투기 좀 하자고 그거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강한 거죠. 그리고 취득하면 몇 년간 이용해야 돼? 또 농지는 2년간 이용을 해야 돼. 그러면 6개월 2년 하니까 전후차후로 2년 6개월이죠. 또 이용하지 못해 이행강제로 계속 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허가제도는 굉장히 규제가 강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허가구역에 지정돼 버리면 그 지역 자체 거래가 실종살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허가제도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토지를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면 사실 대박을 터뜨리죠. 대박을. 이게 토지를 허가구역입니다.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 토지를 을에게 매매를 하려고 그래. 매매. 금액 3억에. 그러면 갑과 을은 허가를 받아야죠. 이게 농지라고 합시다. 농지. 을이 역시 비농업입니다. 그럼 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허가 신청이 전 6개월 전부터 실제 거주자도 주민도 이전돼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으면 이 농지 2년간 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을이 이걸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만 있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죠. 왜? 남들은 전부 다 허가제 때문에 거래할 수 없고 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이런 규제가 따른데 나는 이걸 거래할 수 있다면 대단히 어떻습니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소위 탈법행위들, 그러면 탈법행위들, 이 탈법행위들이 굉장히 우리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허가제를 갖다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행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허가를 피하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분할해서 거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아까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그래서 경매는 아까 토지 허가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매로 취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정상적인 매매 행위를 해야 될 때 매매를 이용하지 않고 경매라는 탈법 행위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매를 이용하느냐?
자, 이걸 좀 잠깐 한번 설명드려보죠. 얘는 우리가 뭐 시험과는 관련은 없었고 실무에서는 사실 중요하고 이제 실무 강의를 일단 이번 때 말씀드린 건데 뭐 이번 입문 강의니까 좀 쉽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우리 3억에 매수를 해야 하는데 매매 계약이 아니고 소위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경매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어때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을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뭐 원금 2억 8천 뭐 이율 뭐 20% 20% 너무 많죠. 법정이네. 여기서 우리가 막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간 1년. 그래서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을 쓰냐? 소급 계약을 써. 소급 계약. 즉 채무 변제기가 언제다? 2015년 10월 30일이었다.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돈을 갖다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붙이려면은 이 돈을 갖다가 소송을 붙여야 되는데 경매를 하려면 경매를 갖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경매 신청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의무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어요. 의무경매는 뭘로? 이건 소위 담보권이죠. 담보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든가 근저당권이 있다든가 담보 가등기가 돼 있다든가. 강제경매 이건 집행권이 있습니다. 집행권은 대표 때 판결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당권은 이미 없었고요. 저당권은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제 소송을 갖다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집행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 뭐가 있어야 된다? 판결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갑에게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다 해서 소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6개월이죠. 6개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비용도 꽤 들고. 그래서 이 방법은 좋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앞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 지급명령 다른 말로 우리가 독촉 절차라면 독촉 절차. 대여금 채권. 혹시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우리는 돈 못 받았다 그러면 변호사 찾아서 소송 제기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변호사들은 당연히 소송 제기하고 소송 제기가 자기도 돈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 제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그러지 마세요. 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지급명령 뭐냐? 상대방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이유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 거의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여러분 중개수수를 법정수수를 줬는데 법정수수를 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전세 보증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무사 사무실 가서 지급명령 산장 써주세요. 그러면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는 써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금전소비자 계약서 첨부해가지고 지급명령서 신청하면 지급명령서를 써줘요. 그럼 이걸 법원에다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어떤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서를 송달을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도달된 날부터 14년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 정식 소송 절차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라고 그랬죠. 법정수를 주지 않는다.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거의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서는 14일이 경과되게 되면 판결문과 똑같은 권한을 집행 권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14일이 지나게 되면 이 지급명령서를 첨부해서 바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요. 소송을 제기하면 몇 개월 걸리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지급명령서는 14일이면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급명령서는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서를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실무사에서 자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갑에게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채무자, 이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갑은 역시 짰습니까?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갑에게 지급명령서 14일 뒤에 지급명령서를 첨부해서 갑의 저 토지에다가 의무 경매를 신청할 수가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에다.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하기는 보통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이 한 달 이내에 보통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여기서 감정평가시키고 현장 조사시켜서 우리가 경매 일정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 경매 기일에 을이 이 토지를 갖다 3억이라는 금액으로 경매를 받아버린다면 허가를 받지 매매를 여기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을이 반드시 이 토지를 경매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어차피 이 토지는 우리가 감정평가 시켰죠. 그럼 감정가가 나올 텐데 감정가는 보통 이 시세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3억 이하로 뭐 2억 5천, 2억 5천 이런 식으로 감정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를 결정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래 사례를 많이 따지거든요. 주변에 거래 사례. 근데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다는 그러면 멀리서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가 시세보다는 훨씬 더 싸게 나오는 경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2억 5천 감정가 나온다. 그러면 1차에서 또 토지 우리나라는 토지가 신권 낙찰률이 거의 한 30%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신권 낙찰률 불과 10%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매단 열풍이 불면서 최근에 우리가 자료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 한 20몇 % 정도, 거의 30% 육박이 신고 있는. 그러니까 이 2억 5천 나왔을 때 신권의 낙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의뢰한 사람이 경매에 들어가죠. 의뢰한 사람이 경매에 들어가서 신권에서 1차에서 얼마를 쓴다? 3억을 써버리는 거야. 3억. 그럼 어떻습니까? 3억을 써버리게 되면 갑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을이. 그러면 실제 어떻습니까? 을은 사실상 우리가 3억을 주고 매매해야 할 것을 3억을 주고 어떻습니까? 경매로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갑과 을이 서로 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를 갖다 취득하게 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을은 농지지만 이걸 2년 동안 이용해야 될 의무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을은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탈법행위에서 대표로 이걸 소위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이용한 탈법행위 이런 행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위에도 말이에요. 뭐 소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선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매제도. 이 선매제도라는 것은 말이죠. 이거예요. 여기서 갑과 을이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을 할 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토지에 허가처분, 불허가처분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 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토지가 아닌가 이걸 먼저 따져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 이건 시장, 군수, 구청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기
전입니다. 전에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인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이미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럼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 시장구수청이 누굴 지정하냐? 선매자를 지정해. 선매자. 선매를 지정하는데 선매를 누가 지정하면 되냐면 여기서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이들 선매자로 지정받습니다. 그래서 선매자가 이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갑에게 서로 뭐 한다?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선매협의라고 그래요. 선매협의를 해서 이게 예산이 허용하고 있고 선매자가 또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토지를 선매자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매자가 반드시 매수할 의무는 없어요. 특히 예산이 없으면 매수를 못하는 거죠. 또 협의가 안 되면 매수를 못합니다. 협의제도는 강제 매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전제해요. 이때 매수가격은 감정가를 기준합니다. 감정가. 감정가를 기준하되 단 처음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허가신청서에다가 거래예정 금액을 적어낸다고 그랬죠. 그때 적어냈던 감정가가 만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금액보다도 더 저렴하다. 더 저렴하다. 그러면 이때는 그 허가신청서에 기재금을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선매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매제도는 한마디로 뭘 위한 이거 우리가 공익을 위한 제도. 공익.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익보다는 국가적인 공익이 우선이다. 개인의 사익보다는 국가적인 공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에게 팔 땅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토지를 먼저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면 국가나 지방자치 먼저 매수하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필요로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하겠다. 택지를 개발하겠다.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 이런 목적 토지가 필요한 경우들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공익 목적상 이 토지를 갖다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이게 선매제도입니다. 선매제도. 그래서 허가제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이고 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토지를 먼저 매수해서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 이게 선매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도 되겠네요. 허가제도. 오늘 이제 이 시간에 3시간 동안 토지를 허가제도 설명드렸는데 결국 허가제도라는 것은 결국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허가제도는 굉장히 우리가 거래가 잘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선매제도, 허가제도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